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매매 따라잡기 이막 대표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보다는 일단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증시의 움직임이나 글로벌 증시와 연동되는 이 국내 증시의 흐름, 또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죠. 이게 도대체 코스피를 해야 되는 건지 코스닥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좀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죠. 뭐가 됐든 간에 참 시장이 지금만큼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카오스 상태, 혼란, 방향성을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이 장대비를 피하는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 지금은 겉보기에는 태양이 쨍쨍하고요, 그죠? 그리고 종목들도 항상 뭐 시장 투매가 나온 흐름 뒤에 일단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코스닥도 지금 흐름인데 구체적인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좀 그러한 좀 부분들 갈증이지요. 달리고는 있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갈증을 오늘 이온 음료 같이 여러분 시원하게 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특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도 뭐 뒤죽박죽 종목 갔다가 뭐 시황 갔다가 뭐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좀 뼈대를 갖춰 봅시다. 오늘도 일단 글로벌적인 큰 틀을 좀 보고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덩어리를 좀 보고 거기에 파생되는 어떠한 그 시장과 종목을 해야 되는 데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1시간 또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훈풍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가 일단은 가장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자산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아직도 풍부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22 통화정책회의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이 시간은 끝나고 유럽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뭐 금리도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이미 뭐 0.2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0.1%로 금리 인하하는 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에 대한 발표는 마이너스 예치금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나오면 증시가 화답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재료의 선반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네요. 마이너스 예치금, 즉 각국의 은행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KB금융이 한국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 예치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그 이례 없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팩트가 됐습니다. ECB의 마이너스 예치금리 정책까지 나오고 LTRO 프로그램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번 박수를 쳤고요. 화답을 했고 미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얘기들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백해무해 뭐 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약이 되지 않는 백약이 무효한 이러한 좀 얘기들이 흘러다니는 이런 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스탠스 자체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뼈대를 갖춰줘야 일단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이라도 유지하지 만약에 글로벌 증시까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갔으니까 글로벌 증시 조정에도 견조할 거야. 이러한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코스닥이 무너질 때 같이 떨어지던 종목이 코스닥이 올라간다. 보합을 하다가 코스닥이 다시 무너진다.
종목이 나는 덜 많이 떨어지고 덜 올랐으니까 나는 올라갈 거야. 종목도 이런 논리는 안 만든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은 우리가 쿨하게 인정하고요. 우리나라 이따가 좀 보겠지만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글로벌 증시의 일단은 큰 뼈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위험 자산 선호한다라는 거를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증시를 받치는 힘이라는 건 아시죠? 돈의 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있지만 센티멘탈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됩니다. 주식이 펀더멘탈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재미없는 시장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성 자체는 증시를 받쳐주는 힘임에는 분명한데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 두 가지만 볼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제적으로 봤을 때 기축통화죠. 기축통화 뭐죠? 어디 가도 통용이 되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갖고 가도 화폐 가치가 인정을 받는 달러, 그죠? 달러를 보더라도 달러와 연동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뭘까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높다. 예를 들면 뭐 한 5%대다 국채 수익률이. 그 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인데 그 안전자산에 이자를 5% 준다는 얘기는 고위험 자산이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셨겠지만 픽스 돼지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 포르투갈, 아일랜드, 뭐 스페인 이러한 그 픽스 국가들 한참 이슈가 터졌을 때 법칙이 있었죠. CDS 프리미엄 급등과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가면 구제금융을 받더라. 국채 수익률 7% 이상이 이게 바로 마의 카운팅이었습니다. 7%를 넘어가서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받았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마찬가지. 7%를 넘어가는 순간 구제금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그 나라 경제가 안 좋고 성장률 자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보다 높다. 이거는 미국이 안 좋아?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스페인이 그렇게 좋아?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스페인으로 촉발된 남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덩치도 크고요. 그죠? 그리스보다 아일랜드보다 남유럽 국가 중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 낮다. 뭡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이 글로벌 자산의 아주 긍정적인 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냥 보기에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돈이 너무 풍부하다. 돈이.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아직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의 이 큰 비둘기파, 옐런이나 드라기 총재, 아베 이러한 그 선진국 주요 국가들의 이 의사결정권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와 더불어 실질적인 액팅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 글로벌 자산의 선호도, 위험 자산 선호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과연 그러면 이것이 버블이냐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리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이상한 상황임에는 맞는데 이 이상한 것이 버블이 항상 보면 글로벌 시장의 버블이 낄 때는 지금이 버블인지 언제가 버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풋 포지션으로 정말 떼돈을 벌겠죠.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것은 항상 터지고 나야 그때가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2000포인트 처음 돌파할 때 막 박수치고 9시 뉴스에 나오고 이랬다가 불과 며칠 후에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이 그 당해년도 장중 100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2000포인트에서 굉장한 큰 폭락을 맞았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OECD 가입 국가가 됐다라고 축하를 치고 얼마 안 있어서 IMF가 왔죠. 그런 것처럼 버블이라는 것은 언제가 올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보면 암적인 존재죠. 버블이 항상 터질 때를 보면 어떤 현상, 공통된 게 있죠. 힌트를 줍니다.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떤 힌트를 주냐면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바로 긴축을 한다는 얘기죠. 긴축. 뭡니까? 각국 중앙은행들도 서로 힘을 합해서 금융위기도 어떻게 보면 서로 힘을 합해서 지구촌이라는 단어죠. 예전에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스페인 터지면 각국 정상들 모여서 구제금융 법안들 만들고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브뤼셀에서 만나고 뭐 어디서 만나고 파리에서 만나고 왔다 갔다 막 총재들 정신없이 미팅 갖고 하다가 또 그리스 터지면 또 모였다가 뭐 또 어디 선거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또 모였다가 이러한 그 흐름에서 장이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만나지 말고 일단은 예방책을 많이 가둬놓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일단 고치자라는 측면에서부터 장이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반등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돈이 먼저 움직이죠.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자국 우선주의죠. 일단 나부터 발을 빼자. 일단 나부터 발을 빼자. 즉 글로벌 공조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이 버블 자산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긴축에 관한 왜 작년에 버냉키가 5월 달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로드맵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한다면 하겠다라고 그냥 스케치만 해준 그림 하나를 보고 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경우를 불과 1년 전에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논리들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이 발을 빼면 유럽도 가만히 안 있죠. 유럽도 안저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좋을 땐 좋지만 서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족부터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축 통화에 대한 아직까지 글로벌 공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버블의 가장 기초적인 징후죠. 예를 들면 쓰나미가 오기 전에 뭐 나타나는 징후들, 이런 자연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버블의 가장 강력한 징후는 바로 이 통화긴축의 긴축입니다. 이 긴축 정책이 아직까지는 전혀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워낙 그 코멘트가 센, 뭐 방송 용어는 아니겠지만 말빨이 센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을 것 같고요. 카푸치노에도 거품이 제일 맛있죠. 그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버블이라는 것, 자산가격 형성에 대한 고평가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품은 즐겨야 된다. 증시라는 것은 항상 거품이 제일 맛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종목도 거품이 낄 때, 과열될 때가 주가 상승이 마지막 휘날레를 굉장히 강력하게. 예를 들면 한 1000원대에서 주가가 한 1500원까지 모멘텀으로 한 1500원까지 한 2, 3개월간 꾸준하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버블이 끼면서 터지려면 1,500원에서 한 4,000원은 가야 4,000원은 가야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이런 것이 버블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이 능선을 가고 있는 거죠. 한 1,500원까지 지금 능선을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얘기 시장에서 워낙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잠깐만 스페인과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풀어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느냐? 아직 버블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의 통화정책자들의 흐름도 좋은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안 좋은 모습들 아직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5월 달과 6월 달에 나왔던 이슈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 상자 같은 이슈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 SDS 상장과 올해 연말, 내년도에 삼성 에버랜드 상장과 관련해서, 때마침 뭐 또 이건희 회장의 이 병호 얘기도 있고 해서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열광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 모두 주가가 뭐 제일모직, 삼성테크인까지 해서 모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거기에 파생돼서 뭐 크레듀, 한국전자공기스, 뭐 에버랜드 지분 갖고 있는 뭐 KCC, 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테마를 붐을 형성하면서 한번 올랐었고, 코스닥에서도 카카오톡의 다음 인수와 관련해서 뭐 위메이드나 이런 그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 빠지는 이슈였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지주회사 전환이 과연 타당하고 그것이 경영권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아니면 기업에 나가는 방향성에 그리고 이 순환출자 구조에 정점을 찍는 에버랜드 상장까지가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갑자기 조금 우세해주는, 거의 모두 다 박수를 한 2, 3주간 치더니 어느 한 언론에서 나온 그 기사 한 방에 갑자기 이 부정론자들의 시각이 거의 90대 10 정도에서 지금은 거의 한 60대 40 정도로. 왜죠? 주가가 이유 없이 삼성전자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니까 어때요? 이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는 그 제품의 안 좋은 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제품의 품질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 포장지가 좀 좋아졌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라는 이 주식의 삼성그룹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경영권이 바뀌고 경영권 승계 구조가 이루어지고 정말 SDS 상장과 에버랜드가 상장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좋아질 것이냐, 품질이 좋아질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시각이죠. 포장지 바꿨다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물도 지금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에버랜드가 성장성이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뭐 미국의 디즈니로 진출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러한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포장지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에는 예쁜 포장지를 보고, 저것이 내 선물이구나. 저 포장지 안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들어있겠구나. 포장지가 너무 이쁘구나. 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점차 이성적으로 포장지 뜯으면 저게 뭐 안에 좀 좋은 게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장이 삼전이 혼자 2000포인트 위로 올려놨는데요. 삼성전자 그룹 관련주 말고 코스피에서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현차, 기차, 뭐 주가 계속 환율 때문에 발목 잡혀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철강화학,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조선주나 건설주들, 조선주들은 이미 수주에서 일본한테도 뒤졌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순이죠. 3위로 밀려났고, 철강주들 여전히 중국 경기 부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설주들 아직까지도 저가 수준 논란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화학주들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금융주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답이 없단 말입니다. 올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발목이 딱 잡히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다. 즉, 어시스트는 좋아요. 미드필더들, 축구로 지금 뭐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국에서 센터링을 올린단 말입니다. 미국 S&P가, 나스닥이, 다우가 이 센터링을 딱 받아서 유럽 22가 센터링을 올린단 말입니다. 좋은 공 갖다 대도 들어갈 수 있는 골, 그죠? 올리고, 아무리 공을 좋게 올리고 센터링이 와도 이거를 골로 연결시킬 우리나라 공격수가 없다. 공격수가 없다. 이 센터링을 하는 미드필더가 뭡니까? 바로 이 각국의 유동성이죠. 아무리 호재가 날라오고 신고가가 날라와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 삼성전자가 뛰어난 공격수인 것 같았지만 이것이 역시가 일단 좀
허울 뿐이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점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긍정적이나 내부적인 악재. 누차 뭐 환율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환율. 삼전. 올라갈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 한 방이 없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가둡시다. 어디로? 박스권으로 갖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종목들 잘 찾아서 이 어려운 장세 잘 헤쳐나가고요. 잠시 후에 그 시장 외에 또 좋은 공격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가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종목으로 승부하자. 그죠? 코스피 꼭 국한돼서 업종 흐름을 보기보다는 종목에 들어가서 좋은 종목들 시장과 무관하게 나름대로의 업황을 갖고 실적을 갖고 수급을 갖고 모멘텀을 갖고 성장성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지수와 연계하지 않는 주식들과 그러한 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스트 종목, 오늘 갖고 와본 종목은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서 지난 이 시간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굉장히 좀 주가 상승 흐름 좋았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그 종목도 계속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단 DHP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좀 생소하실 겁니다. 언제 상장했지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일단 신규 상장이 아니라 이 스펙 관련주입니다. 뭡니까? 인수 목적 회사. 인수 목적 회사와 어떻게 보면 백도어 개념이죠. 인수 목적 회사와 연계돼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 최초의 이 일회용 인공 눈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주식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점은 바로 첫 번째는 업황입니다. 과연 연평균 성장률이 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느냐. 내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른 기업을 한정된 파이 내에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지 않은데 한정된 파이 안에서 내가 B라는 기업을 죽여서 B라는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켜서 내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언젠가 C라는 기업한테 칼을 맞을 수 있고요. D라는 기업이 언젠가 또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도사리고 있지만 내가 꼭 너희를 죽이지 않아도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먹을 파이가 많은 시장이 너도 들어와도 되고 다 같이 함께 가려면 멀리 가는 주식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제가 보는 게 바로 이제 CAGR이라고 말씀드렸죠. CAGR. 업황의 연평균 성장률을 봐라. 지금 보면 이 안구 건조증이 뭐냐면 눈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눈의 시림이나 아니면 눈의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등이 나타나면서 이 눈에 굉장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병인데 이게 방치할 경우에 각막이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시력이 저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치료를 조기에 이 병 자체도 안구 건조증도 조기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 눈물이 안구 건조증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뭐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답이 나오죠.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인공 눈물이 잘 팔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고 있는 DHP 코리아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겠죠. 안구 건조증 환자가 2002년도에
글씨가 좀 안 보이시죠? 좀 크게 좀 써드릴게요.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안구건조증 환자가 얼마였냐면 74만 명 정도 됐습니다. 국내에 74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2012년도에 보니까 220만 명으로 220만 거의 3배 가까운 환자가 늘었다라는 것도 일단 제가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4만이었다라는 게 220만으로 3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평균 10년 동안 상승한 거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일단은 13% 정도가 나왔다. 13% 정도가 나왔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도 역시 환자라는 게 이게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 개체 수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이 매년 연평균 성장률 한 번도 감소 없이 매년 13%씩 상승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병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현대병.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 증가죠. 스마트폰. 저도 뭐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신 부분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인구 고령화, 그죠? 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발 이 미세먼지로 인한 안질환용 시장도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현대병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진 않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죠? 이제 스마트폰 이게 한 차례 붐이었고 다시 피처폰으로 돌아가고 다시 삐삐로 돌아갈까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아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겠죠. 더 좋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점차 줄어들까요? 예전에 100세, 지금 뭐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라고 한다면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의학 개발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70세, 60세로 줄어들까요? 아니죠. 80세, 90세로 의료기기, 약품의 발전으로 언젠가 암도 정복할 거 아닙니까? 고령화도 계속되고 스마트폰 기기 사용도 계속 증가한단 말입니다. 현대병이라는 것이 바로 강력한 메리트가 바로 이런 거죠. 문명화가 될수록 더 환자 수가 늘어난다. 그게 바로 인공 눈물 시장 캐파 상승의 수혜를 얻는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을 얼마만큼 깜빡이냐면 평상시에는 15초에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5초에서 20초마다 한 번씩 깜빡입니다. 그러면 깜빡일 때마다 이 안구에 이 눈물이 꼭 흘러서 눈물이 아니거든요. 이 안구를 보호하는 이 물이 계속적으로 도는데, 스마트 기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뭐 오락을 하시든 뭐 카카오톡을 하시든 뭐 HTS 보시든 뭐 메일을 보시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그 화면을 집중하고 그러면 깜빡이는 눈 깜빡임이 분당 15초에서 20초에 한 번 깜빡이는 게 이제 1분에 한 번 깜빡인단 말입니다. 1분에 한 번. 굉장히 굉장한 수치죠. 눈싸움을 해도 1분 동안 참을까요? 글쎄요, 저도 안 해봤지만, 그것도 힘들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는 1분당 한 번을 깜빡일까 말까 한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그 흐름이 좀 안구가 눈물이 고루고루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구 고령화도, 원래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대 안구 건조증 환자는 전체 환자가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대와 20대는 10대는 1%, 1.3%, 20대는 2.3%대밖에 안 됩니다. 3.0%. 10대, 20대. 젊은 사람이 많으면 안구 건조증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10만 명당 한 3%. 근데 이게 60대, 70대로 넘어갈수록 이게 70대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6.9%, 6.8%대, 60대 6.8%, 70대 6.9%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죠. 1%, 3%에서 6%, 7%대로. 즉 고령화라는 것은 바로 이
안구건조증의 역시도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업황이 좋다. 그죠? 업황이 좋다. 업황이 좋다라는 게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죠? 이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대기오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참 황사 때문에 뭐 붐업 갑자기 뭐 봄철 때마다 뜨는 게 아니라 자 국제보건기구 있죠. 그죠? WHO에서 중국에 뭐 깜짝 놀랄 만한 좀 얘기를 드려보면 세계 10대 오염 국가가 있습니다. 10대 대기 공기죠. 10대 오염 도시 중에 중국 도시가 7개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오염 도시 중에 중국이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주요 도시 500곳 중에 중국의 500개 도시를 분석해 본 결과 500개 도시를 분석해 본 결과 국제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대기 오염 표준을 예를 들어서 뭐 BP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뭐 정해놓는 거 있죠. 100 미만 뭐 이렇게 해서 표준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는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가 5개입니다. 495개는 표준치 초과란 말이죠. 중국의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성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한계 물론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고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가 왜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형 국가죠. 세계 경제의 70%가 소비지만 우리나라는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월마트에 3,400개여 개, 월그린에 8,000개 지금 매장을 올해 1분기에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할 거다가 아니라 했다라는 팩트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 능력 증설로 인한 시장 선점으로 대규모 매출 증가 예상이 되는 국면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DHP 코리아 공장은 1일 3교대로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딸리다라는 거죠. 그죠? 물량이 딸릴 만큼 굉장히 매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판매하는 족속 수익성 영업이익 증가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DHP 코리아 잠깐 좀 기술적 분석까지 마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지수의 하락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한번 그냥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좀 많이도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만 한번 쭉 당겨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실 때 옆에다가 지수 차트를 하나 띄워놓으시라고 말씀드리죠. 지수가 지금 62선도 깨져 있는 상태, 코스닥 보면 엉망이죠. 지수가 역배열 상태로 엉망이면서 저점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헤매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DHP 코리아는 어떻습니까? 61선 위에 21선. 이게 61선이거든요. 이게 21선입니다. 파란색이 11선입니다.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5, 10, 20, 60.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시장 하락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그죠? 수평을 타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죠? 추세가 살아있다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술적으로도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가라는 것은 뭐 고점과 저점의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고점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점은 시장이 좋아서도 당연히 시장이 폭등하면서 한번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궁극계약 체결이나 뭐 M&A 이슈나 여러 가지 일회적인 이슈로도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뭐 테마가 관련한 종목들 갑자기 급등하면서 덩달이 한번 올라가면서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외생 변수에 의해서 상한가를 제외한 윗꼬리 고점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저점은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저점은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 주포가 있지 않는 이상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저점은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 저점은 세력만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종목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큰 동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HP 코리아 세력이 누굴까요? 저일까요? 아니죠. 네. 잠깐 화면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코스닥을 지금 망가뜨린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이죠. 시장을 여기까지 밀어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DHP 코리아만큼은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 그냥 이대로만 5월 14일, 6월 10일 그죠? 단 하루, 어제 하루 꼴랑 1,500주. 어제 단 하루 1,500주 판 거 말고는 계속 하루, 하필이면 하루가 어제네요. 하루 빼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시장을 종목을 안목을 좀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죠. 연기금, 나랏돈이죠. 지자체, 나랏돈입니다. 이 나랏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나랏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성질 급한 투신 운용사들이나 증권사들, 금융투자 쪽 이 단타 물량들만 빠지면 아니면 얘네들이 매수를 전환해주면 이제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 수급, 성장성 모두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HP 코리아 오늘 기술적으로도 아주 뭐 차트의 정석이네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종가가 아주 이쁘게 마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개방 온라인 저희 유료 회원님들도 오늘 종가의 매수에 같이 가담을 했거든요. 종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잘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주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할 시간이 되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영보화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보화학. 자,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던 주식이었고요.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한 차례 수익 실현 이후에 주가를 상당 기간 제가 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5월 달쯤에 21선 추세가 너무 세게 이렇게 깨지길래 깨지는 흐름 보고 당분간 좀 보지 말아야겠다. 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나 보다. 이렇게 깨질 종목이 아닌데 안 좋나 보다라고 해서 일단 좀 안 봤는데 자, 다시 보게 된 이유는 참 사람이 간사하죠. 이 음봉 때문에 5월 달에 관종에서도 잠깐 이탈했었는데 이 또 21선 갭 돌파 양봉 두 개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간사합니다. 그죠? 자, 왜 그랬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던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유를 분석을 해야 앞으로 설계가 나오겠죠. 빠졌었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자, 영보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던 회사인데 올해 잠깐 재무제표를 볼까요? 자, 잠깐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화면이 깔끔하고 좋네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네. 뭐 만드는 회사냐면 원래는 건축 자재, 건자재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야 됩니다. 지금 벽산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벽산의 주가 상승.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가구, 건자재, 뭐 도일, 화장실 비대 아니면 뭐 동화기업 같은 뭐 마루 만드는 회사까지 아니 샤시 만드는 회사까지 리모델링 관련주라고 하면 뭐 스쳐도 그냥 주가가 20, 30%는 가는 흐름입니다. 건자재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바로 건자재, 건축자재, 파이로셀이라는 건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파이로셀이 뭐 이 얘기를 좀 드리기에는 시간이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고 실적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건자재 관련주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넘어가 보면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120억 120억 내던 회사가요. 그죠? 작년에 영업이익 다섯 번째 짜자다닥 120억 내던 회사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보니까 꼴랑 3억. 전년 동기 86% 감소. 급감이죠. 86% 급감. 그리고 뭐 적자 전환까지 보이고요. 적자 전환까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쿵 하는 거죠.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으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 아픔도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갈까요? 이 실적이 안 좋아. 이 3억이 주가라는 것은 과거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졌었던 이유는 바로 일회성 비용이 처리가 된 겁니다. 일회성 비용. 예. 영부학이 대전 공장을 충북으로 옮겼어요.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면서 아무래도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설비 시행 라인도 돌려봐야 되고요. 그죠? 설비 시행 운행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가 상승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야 될 점이 이 기업도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이것이 일회성 요인인지 일회성. 뭐 또 지금 공장을 또 이전하겠습니까? 충북 청원에서 또 뭐 제주도로 가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회성 비용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는 매출액 감소가 있었는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은 나중에 영업이익 기저효과를 급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지만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일회성 비용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한 가장 논리적인 부분이 바로 매출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건자재.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두근두근하죠. 건축자재 업체들 잠깐 벽산 우리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가격대가 굉장히 초반 상승 초입 때 봤었는데 벌써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주가가 큰 놈이 돼버렸습니다. 건자재, 벽산 이런 종목들도 왜 벽산을 말씀드리냐면 벽산과 영위하는 사업이 단열재, 벽산의 단열재, 영보학의 파이로셀 단열재 유사하거든요. 한샘 리바트가 짝이듯이 벽산과 영보학도 같은 큰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경쟁사가 아니라 파이가 커지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우리나라 건설 경기의 메가적인 트렌드 변화를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측면에서 벽산의 주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 지금 벌써 3,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가 있습니다. 아직 영보학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시장의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만 보면 이런 기업 매매하기가 좀 힘들겠죠. 재무제표는 어설프게 볼 바에 아예 보지 마시고요. 어설프게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1차적인 접근을 하시려면 아예 그냥 재무제표를 보지 마시고 차트적으로만 그냥 몰인을 하시고요. 재무제표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갑자기 안 좋아졌지? 매출과는 어떤 영향이 있지? 어떠한 이유, 이게 일회성 비용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비용인지 앞으로 더 계상을 해야 될 뿐이니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열심히 분석을 하시다 보면 재무제표를 보는 눈과 차트를 보는 눈 거기에 수급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주식시장에서 잃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보학 수급도 볼게요. 수급. 자, 기관 투자자들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해했듯이 제가 5월달에 안 봤다 그랬죠. 5월달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를 안 했어요. 없죠. 실적 안 좋구나. 그죠? 실적 안 좋구나. 겁나는구나. 얘네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일회성이야. 아니야. 분석을 좀 더 해봐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분석이 끝났단 말입니다. 딱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5월 30일부터 일회 비용이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외국인 실적 발표 기점 2, 4, 6, 8, 9. 9거래일 연속. 기관 5거래일 연속. 양매수가 여러분들 쌍끌이 좋아하시죠? 쌍끌이 5일 연속. 그죠? 실적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제가? 아니요. 외국인 기관 시장의 주인들이 실적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생각하시다 보면 영보학도 벽산과 더불어서 쌍포로 건자재주들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모켓, 특가통의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은 코스피가 아니다. 박스피다. 박스권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할 겁니다. 그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이제 이런 그 얘기들 짧은 시간 동안 차마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던 시장 얘기나 또 많은 종목들 얘기들 내일 하루 종일 저랑 말 그대로 장중에 노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죠. 지금 리치맵 사이트에서 제가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뵙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를 내일 장중 9시부터 3시까지 풀타임 6시간 동안 저랑 같이 매매도 하시고 또 좋은 종목도 또 수익도 내실 수 있는 방법들 또 실질적으로 매매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내일 큰 선물을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내일 하루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주말 앞두고요. 그죠? 휴가비도 많이 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그래도 동트기 전이 제일 어렵다고 모두 다 또 안 된다라고 할 때 시장은 또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네요.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타이밍 코스닥은 중소형주는 추세를 갖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365일 중에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이외의 거리라고 한다면 채 3분의 1도 되지가 않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말 그대로 타이밍, 붐을 바람이 불어줄 때 스윙을 멍땅 확 잡아와서 또 안 될 때는 좀 쉬셨다가 비중 조절하셨다가 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빠질 때가 아니라 지금 일단은 당분간은 좀 칠 때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 부분들 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좋은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